사업 실패로 고향 통영에 돌아온 김태호는 운명처럼 첫사랑 윤서연과 재회한다. 서연은 혼자서 9살 아들 도윤을 키우며 음악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재개발 압력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태호의 옛 동료 박상민이 교습소 철거를 추진하며 태호에게 협력을 제안하지만 도윤과 가까워진 태호는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결국 그는 박상민의 제안을 거절하고 IT 기술을 활용해 교습소를 지키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역사회의 지지와 함께 교습소를 일시적으로 지켜내며 태호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희망찬 결말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태호는 KTX에서 내린 순간부터 마산의 뜨거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통영. 1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 졸업 후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IT 스타트업은 3년 만에 수십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투자자들이 줄을 섰고 언론에서는 젊은 CEO라며 그를 조명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 느껴졌었다. 하지만 욕심은 독이었다. 더 큰 사업을 벌이려다 잘못된 파트너를 만났고 모든 걸 한 번에 걸었던 투자는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더미에 앉은 그에게 남은 건 아버지가 물려준 통영의 낡은 집뿐이었다. 그래도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태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버지는 태호가 서울로 떠날 때 언젠가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열쇠를 돌리며 문을 열자 오래된 목재 냄새와 습기가 코끝을 찔렀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비어있던 집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태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산책을 나섰다. 항구로 향하는 길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어선들이 오가는 모습까지. 다만 곳곳에 새로 들어선 펜션과 카페들이 이곳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항구 근처를 걸으며 옛 기억을 되짚어보던 그때였다.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서정적인 선율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호는 무의식 중에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소리는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 오래된 2층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1층에는 서연 음악교습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태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설마 그 서연일까? 망설이던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윤서연.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아이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때보다 더 성숙해진 아름다움이 있었다. 서연도 태호를 알아봤다. 연주하던 손이 잠시 멈췄고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업 중이에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기색이 있었다. 아, 죄송해요.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태호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이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서연은 아이들을 정리시킨 후 태호와 마주 앉았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잘 지냈어? 태호가 먼저 물었다. 보시다시피요. 당신은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서울에 있다가 이번에 내려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지만 태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낸 듯했다. 성공한 사업가라면 이런 식으로 고향에 내려오지는 않을 테니까. 음악 교습소를 하고 있군요. 예전 꿈을 이루신 거네요. 꿈이라고 하기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에요.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방과 후에는 이곳에서 개인 레슨을 해요. 그때 밖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잠깐만요. 그녀가 일어서서 문을 열자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뛰어들어왔다. 도윤아, 인사해. 엄마 친구분이야. 도윤이라는 소년은 태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순간 태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의 눈빛에서 묘하게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 도윤아. 바이올린 배우는구나? 네.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엄마처럼 잘 치고 싶어요. 태호는 아이의 맑은 미소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서연은 결혼했을 것이고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은. 하지만 왜 아이 아버지는 보이지 않을까? 도윤아, 위에 올라가서 숙제부터 해야지. 네, 엄마. 도윤은 다시 한번 태호에게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귀여운 아이네요. 태호가 말했다. 네. 제 전부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어떤 무거움이 섞여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일어서며 말했다. 오래 방해했네요. 이제 가볼게요. 태호 씨, 서연이 그를 불렀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진짜로.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 저도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교습소를 나서며 태호는 뒤돌아보았다. 서연이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전처럼 헤어질 때의 그 표정과 닮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도윤이라는 아이는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밤 태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통영의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온 고향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다. 서연과의 재회 후 며칠이 지났다. 태호는 집 정리를 핑계로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렀지만 사실은 그녀와 도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맴도는 건 도윤의 그 눈빛이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거울을 보는 듯한 그 느낌.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태호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서연이 결혼했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자신은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태호는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저녁 무렵의 통영거리는 관광객들과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심코 걷다 보니 어느새 서연의 교습소 근처에 와 있었다. 아저씨.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태호가 돌아보니 도윤이 뛰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도윤아, 안녕. 혼자 다니는 거야? 네.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아저씨는 뭐 하세요? 나도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 태호는 아이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바이올린 레슨 받고 왔구나? 아니에요. 엄마한테 배워요.
다른 학원은 수학학원이에요. 도윤이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수학은 재미없어요. 바이올린이 훨씬 좋아요. 그래? 바이올린을 언제부터 배웠어? 기억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저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바이올린이래요. 태호는 걸음을 멈췄다. 도윤아, 아빠는 어디 계셔?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저는 아빠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태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담담한 대답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다. 동시에 서연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럼 집까지 같이 가자.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좋아요. 둘은 함께 교습소로 향했다. 도윤은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학교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장래 희망까지. 태호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저씨는 뭘 하세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해. 요즘은 쉬고 있지만. 컴퓨터 게임 만드는 사람이에요? 비슷해. 게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컴퓨터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와,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 해보고 싶어요. 태호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호감을 받아본 것이. 서울에서는 모든 관계가 이익과 계산으로 얽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서는 그런 꾸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교습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을 본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도윤아,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아저씨랑 같이 왔어요. 도윤이 밝게 대답했다. 서연이 태호를 바라보았다. 감사해요. 평소보다 늦어서 걱정했는데. 별 말씀을요. 우연히 만나서 같이 온 거예요. 아저씨,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도윤이 갑자기 제안했다. 도윤아,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말렸다.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태호가 웃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제 바이올린 연주 들어보시고 가세요. 엄마가 가르쳐준 새로운 곡이 있어요. 서연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했다. 태호도 사실 도윤의 연주를 들어보고 싶었다. 정말 괜찮다면?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서연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교습소 안은 조용했다. 도윤은 바이올린을 꺼내며 신이 났다. 아저씨, 이 곡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이래요. 아이가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현해대는 순간 교습소 안의 분위기가 변했다. 도윤의 연주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특히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올 때에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태호는 연주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현을 짚을 때마다 그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음악에 대한 타고난 감성이랄까? 연주가 끝나자 교습소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말 잘했어. 도윤아, 태호가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정말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야. 계속 열심히 하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서연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도윤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걱정이 돼요. 현실적으로 음악만으로는 엄마,
도윤이 서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태호는 그 순간 도윤의 표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꿈을 향한 열망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 도윤아, 내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나도 어릴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정말 좋아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럼 아저씨는 꿈을 이루신 거예요?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 성공했다가 실패한 지금의 자신이? 꿈이라는 게 한 번 이루면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새로운 꿈이 생기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포기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거야. 서연이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서 뭔가 깊은 상처를 읽어낸 듯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내일은 엄마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도윤아, 아저씨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 되면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씹어 보았다. 도윤과의 대화, 그 아이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서연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히 도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그 표정. 혹시 그 아이가? 아니야,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도윤의 눈빛, 음악에 대한 감성,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보면 10년 전 서연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났을 그 아이. 그날 밤 태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미 그의 마음은 도윤과 서연에게 향하고 있었다. 처음 통영에 내려왔을 때의 계획, 잠시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과의 만남 이후 태호는 자연스럽게 교습소 근처를 자주 지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이제는 아이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도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산책을 나서고 아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아저씨, 오늘도 어김없이 도윤이 뛰어왔다. 오늘은 엄마가 새로운 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럼, 물론이지. 교습소에 들어서자 서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태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운 그런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또 방해하는 건 아니죠? 태호가 물었다. 아니에요. 도윤이가 아저씨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요즘 아빠 없는 게 외로웠나 봐요.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이 찔렸다. 도윤이 자신에게 보이는 애정이 단순히 낯선 어른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좀 더 어려운 곡이었지만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에 몰입했다. 태호는 연주를 들으며 이 평온한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교습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연 씨, 안 계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도윤의 연주가 멈췄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뒤로 몇 명의 직원들이 더 따라 들어왔다. 박 대표님. 서연이 일어서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수업 중이었군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박상민이라고 불린 남자가 교습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태호에게 멈췄다.
혹시 김태호 씨? 태호도 그 순간 상대방을 알아봤다. 상민아? 정말 태호네. 여기서 뭐해? 박상민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어. 박상민은 태호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서연 씨와 아는 사이예요? 예전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요. 서연이 대신 대답했다. 태호는 박상민이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했다. 대학 동기였던 그는 졸업 후 건설업에 뛰어들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통영 같은 작은 도시에 무슨 일로 온 걸까? 도윤아, 위에 올라가 있어. 서연이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 저 연주 안 끝났는데. 나중에 하자. 어른들이 이야기할 게 있어. 도윤이 아쉬운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올라갔다. 태호도 일어서려 했지만 박상민이 그를 말렸다. 태호도 같이 있어.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니까. 박상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서연 씨, 저번에 말씀드린 건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드렸잖아요. 팔 생각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 이미 노후화되었고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차피 2년 후에는 철거될 예정이거든요. 태호가 끼어들었다. 무슨 이야기야, 상민아? 아, 태호는 모르겠구나. 박상민이 설명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어.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이 건물도 철거 대상이야. 태호는 갑자기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교습소가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서연 씨도 고집 부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상민이 계속 말했다. 보상금도 시세보다 후하게 드릴 테니까. 그리고 박상민이 서연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이 미래도 생각해 보세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혼자 키우기 힘드시죠?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만하세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제 사생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태호는 박상민의 말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느꼈다. 단순히 사업적인 제안이 아니라 서연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상민아, 그 정도면 됐어. 태호가 개입했다. 박상민이 태호를 바라보며 웃었다. 태호야, 너도 서연 씨 편을 들려는 거야?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야. 개발은 어차피 진행될 거고 서연 씨가 계속 버틴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물론이지.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만 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년이라고 했죠? 그럼 그때까지는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 2년 동안 공사 소음도 있을 거고 주변 환경도 안 좋아질 텐데. 정말 아이한테 좋을까요? 박상민은 태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태호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사업은 잘 되고 있고? 태호는 잠시 대답을 주저했다. 자신의 실패를 박상민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쉬고 있어. 잠시. 박상민은 태호의 표정을 살피며 뭔가를 눈치챈 듯 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태호야,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는 숨길 필요 없잖아. 태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야. 박상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잘 됐네.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무슨? 이 재개발 프로젝트에 IT 시스템이 필요해. 스마트 관광 단지로 만들 계획이거든. 너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야. 어때? 같이 해볼래? 태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박상민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과 도윤을 버리는 것과 같았다. 생각해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박상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다. 서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제안은 언제까지나 유효한 게 아니거든요. 박상민과 직원들이 나간 후 교습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걸 보게 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물만 사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서연이 말을 멈췄다. 요즘은 개인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도윤이도 잘 키워주겠다고. 정말 부담스러워요. 태호의 가슴에 화가 치밀었다. 박상민이 사업을 핑계로 서연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봤는데 합법적인 절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간 문제래요. 위층에서 도윤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마 어른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도윤이는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건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태호는 박상민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서연과 도윤은 어떻게 될까? 태호 씨, 서연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 대표님과 같이 일하세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태호 씨까지 이 문제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충분히 휘말려 있었다. 도윤의 웃는 얼굴, 서연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이 작은 교습소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연주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박상민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조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태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통영의 밤바다가 검게 펼쳐져 있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이 마치 그 어둠 속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박상민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상민은 평소보다 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태호야, 밤새 생각해봤어. 박상민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물었다. 응,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 박상민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쳐 보였다.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영 스마트 관광 단지 계획이야. 전체 부지가 약 1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호텔, 리조트, 쇼핑몰, 그리고 체험형 문화시설들을 들어설 예정이야. 태호는 계획서를 넘겨보며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IT 시스템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스마트 관광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연동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해. 예약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AR, VR 체험, IoT 기반편의 시설 관리, 빅데이터 분석까지. 내가 잘하는 분야잖아. 태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매력적인 프로젝트였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면 다시 업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조건은
개발비만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 내가 팀을 꾸려서 맡아주면 수익 배분도 후하게 해줄 수 있고 박상민이 숫자를 적어 보였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태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정말 충분한 금액이었다. 빚을 갚고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 언제까지 답을 해야 해? 일주일 정도? 투자자들 미팅도 잡혀 있고 빨리 팀을 구성해야 하거든. 태호는 고민에 빠졌다. 기회는 분명했지만 서연과 도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민아, 서연 씨 교습소는 정말 꼭 철거해야 하는 거야? 박상민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태호야, 설마 그 여자 때문에 망설이는 건 아니지? 사업과 개인 감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은 없나 해서. 없어. 그 자리가 프로젝트의 핵심 위치거든. 메인 입구 역할을 할 곳이야. 박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연 씨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잖아. 태호는 박상민의 말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무슨 뜻이야? 아, 너 모르는구나. 박상민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서연 씨가 미혼모라는 거 알고 있어? 태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 도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 실수로 생긴 아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야. 태호는 박상민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도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박상민이 계속 말했다. 서연 씨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넌 새로운 기회를 잡으면 돼. 그날 오후 태호는 교습소로 향했다. 서연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습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 태호 씨. 도윤이는 아직 학교에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 서연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서연이 피아노 뚜껑을 덮고 태호를 바라보았다. 박 대표님과 만나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 동네가 워낙 좁아서요.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좋은 제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서연 씨, 도윤이 아버지는 정말 없는 건가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윤이를 보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서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도윤이 아버지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태호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다. 그게 무슨... 10년 전에 헤어진 후 얼마 안 되어서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서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느꼈던 묘한 친근감, 아이의 눈빛에서 본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성공한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태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다. 도윤이 자신을 보며 웃던 모습,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던 그 순수한 마음.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도윤이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빠가 없다고만 알고 있고.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평생 그렇게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연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박 대표님 제안 받으시고 서울로 가실 거 아니에요?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박상민의 제안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도윤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서연은 10년 동안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워왔다. 제가 아버지라는 걸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까지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도윤이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때 교습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엄마. 아저씨도 와 있네요.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태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아들이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무슨 곡 들려줄 거야? 태호가 애써 평상시와 같은 톤으로 물었다. 오늘은 특별한 곡이에요. 엄마가 어릴 때 좋아했던 곡이래요. 도윤이 바이올린을 꺼내며 연주를 시작했다. 그 곡은 태호도 아는 곡이었다. 10년 전 서연이 자주 연주해주던 곡이었다. 연주를 들으며 태호는 결정해야 했다. 박상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공을 다시 좇을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자신이 몰랐던 가족과 함께할 것인가. 하지만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연은 분명히 자신을 거부할 것이고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박상민의 재개발 계획은 계속 진행될 것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땠어요, 아저씨? 태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웠어. 그 순간 태호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다.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그 깨달음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후, 태호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박상민은 계속 연락을 보내며 답변을 재촉했지만 태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만 그 결정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가 문제였다. 금요일 오후, 태호는 박상민과 만나 최종 답변을 전하기로 했다. 같은 커피숍에서 만난 박상민은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태호야, 드디어 결정했구나. 좋은 소식 들려줄 거지?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상민아. 제안을 거절하려고 해. 박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 왜?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박상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태호야,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해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상민은 잠시 태호를 응시하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혹시 서연 씨 때문이야? 설마 그 여자한테 빠진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태호야, 현실을 봐. 그 여자는 너 없이도 10년을 살았잖아. 내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태호는 박상민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어쨌든 내 결정이야. 박상민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그럼 좋아. 하지만 재개발은 계속 진행될 거야.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걸 막을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 고집스럽네. 박상민이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해도 늦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 거야. 박상민이 나간 후 태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교습소로 향하는 길에 태호는 마음을 정리했다. 서연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함께 교습소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무엇보다 도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교습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아이들에게 합주를 가르치고 있었다. 5명의 아이들이 각각 다른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태호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태호는 서연과 도윤에게 자신의 결정을 털어놓았다. 박 대표님 제안을 거절했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왜요? 좋은 기회였잖아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이 교습소를 지키고 도윤이와 그리고 서연 씨와 함께하는 것. 태호 씨. 그리고 도윤아, 태호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도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태호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사실 아저씨는 내 아빠야.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오랫동안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어.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호에게 달려와 안겼다. 정말 제 아빠예요? 그래, 정말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아, 괜찮아? 네. 정말 좋아요. 아빠가 생겼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호는 아들을 안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 하지만 아빠, 도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교습소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요즘 걱정하고 있어요. 태호는 아이의 걱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킬 방법을 찾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그날 밤 태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재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태호에게는 IT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있었다. 먼저 그는 교습소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도윤이를 비롯한 아이들의 연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통영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작은 음악 교습소가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샵사인 통영음악교습소 지키기, 샵사인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들을 공유했다. 특히 도윤이가 연주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습소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신나게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상민과 건설회사는 여전히 강력한 상대였다.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더 큰 움직임이 필요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다. 통영시의회 의원 한 분이 태호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교습소 이야기를 봤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본 시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 그는 태호의 캠페인에 감동받아 시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재개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교습소 같은 문화시설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형성된 이상 건설회사도 무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확산시켰다. 다른 지역의 문화단체들과 연대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그 과정에서 서연과 태호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1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이제는 도윤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있었고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한 달 후, 마침내 전환점이 왔다. 박상민의 건설회사에서 계획 변경을 발표한 것이었다. 교습소가 있는 건물은 보존하되 주변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해낸 거예요?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교습소는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도윤이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교습소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다.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음악을 들었다. 도윤이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통영의 바람을 타고 한국까지 울려 퍼졌다.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교습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들.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도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서연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 작은 교습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교습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통영 앞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다. 바람 끝에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했다.